태형건설 워크아웃. 이 워크아웃이란 단어 참 오랜만에 다시 또 예. 뉴스를 갖다 장식하고 있는데 뭐 자구안도 내고 채권단하고 줄다리기 하는 모습인데 요 지금 현 상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예. 네. 그 지난해 네. 28일이었죠. 그때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예. 성수동 개발 사업 하면서 그 땅 사놓은 거 거기에 대한 이제 채권이 480억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을 갚지 못해 가지고 저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29일에 그 450억 원 정도 채권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채권이 겹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1월 3일 수요일에 그 채권자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어요. 네. 주 채권자인 이제 산업은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략 숫자가 많은데 정확히 609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어허. 예. 그 이유는 예. 아무래도 태형건설이 어떻게 자구치를 가지고 이것을 해소할 것인지 설명을 하고 11일에 네. 채권단 지분도 75%를 넘어서야지 그 아무래도 워크아웃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70 뭐에 대한 75% 지분에 대한 채권 지분에 대한 채권 지분에 대한 예. 75% 무슨 그 75%가 뭐라고요? 그 채권 그러니까 돈의 75% 예. 빚진 거에 대해서 예. 75%를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네. 이 워크아웃 찬성합니다. 해야지만이 이제 워크아웃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반도 아닌 75%? 예, 7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제 조건도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워크아웃을 말 그대로 아직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때까지 태형건설에서 내놓은 자구책도 자구안도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심지어 금감원장도 작심하고 비판을 한 상황이고 더 높은 그 센 자구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태형건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채권단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어느 정도 그 금액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그 계열사 하나를 팔아가지고 작년 12월 1월에 팔았습니다. 태형 인더스트리라는 알짜 기업이었는데요. 1,549억 원을 태형건설 쪽에다가 이제 돈을 지불해서 돕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890억 원이 그 TY 홀딩스 그러니까 SBS 최대 주주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돈을 넣은 거예요. 그 태형건설 쪽에 넣은 게 아니라 이게 왜 여기다 넣냐? 그러니까는 이 돈은 태형건설 때문에 채권을 갖게 된 건데 그것을 갚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채권단 측에서 보면 좀 괘씸하다고 볼 수 있죠. 태형건설 쪽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주회사 쪽에다 넣었으니까. 근데 이런 분위기면 자구안을 제대로 또 다시 내놓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네, 그 가능성 자체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법정 관리 부도는 피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황이 워낙 좀 촉박해가지고 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 저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안 되겠다. 그냥 그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은 있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워낙에 타격이 큽니다. 그 여파는 상당할 것 같은데. 예, 단순히 금액 문제 아니라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에 우리나라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산업의 붕괴가 되고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까지 좀 위험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처럼 연구위원께서 나와 주셨으니까 지금 소속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건설사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나 아니면 이게 본질적으로 생겼던 어떤 배경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의견일까요? 일단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올 것이 왔구나. 재작년에 강원랜드 사태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는 1년 동안 좀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 PF 채권이라든지 요 PF 그 부도 날 것들을 좀 잡아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1년 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그렇게 떨어질지도 몰랐고 물가가 또한 이렇게 오랫동안 고물가로 지속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생할 수 있도록 좀 그동안 좀 지켜보지 않았나. 그리고 초반에는 문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몰랐고요. 근데 이거를 좀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워낙에 그래서 좀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많이 네. 걸리냐면은 건설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네, 네. 왜냐면은 자기가 현금이 들어오면은 사업을 하면서 현금이 들어오면 일단은 그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둘씩 현금 들어올 때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 들고 그때 나가는 가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태형건설을 어떻게 하느냐, 워크아웃의 진행 여부가 향후 부동산 PF의 방향성을 정한다. 그러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단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부동산 PF의 어떤 이제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예, 거기에 예. 대한 어떤 시작점이라고 예, 해야 할지 예. 기준점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보고 또 예, 주시하고 예. 있다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쭤봤고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부동산 PF 관련해서 건설업계 상황은 어떤가?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은 어떤가? 이 실상도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시행사하고 시공사를 좀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은 사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그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죠. 예. 시행사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신용 공여를 들어가야 되고 책임 확약이라든지 예. 그 이 공사 내가 책임지고 지겠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걸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공사를- 시공사가 한다면서요? 예. 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되게 불합리한 계약 사항인데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재비 오른 것들 네. 그리고 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네. 이런 공기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 지불 이런 것들 다 감당하면서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할 거, 아직 짓지도 않은 거, 땅만 확보해 놓은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불안정하니까는 더 이상 연장 못 해주겠다. 돈 상환해라. 이러면 이제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박철환 위원님 말씀 듣다 보면은 시공사로서의 건설 회사들의 애로 예. 사항은 예.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어느 정도 갑자기 고금리가 되고 인플레가 되고 무슨 원자재 다 오르고 사람 구하기 어렵고 다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PF 문제된다, 브릿지로 막혔다 소리 벌써 2, 3년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 그걸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든 업계 차원에서든 이렇게 결국 기어이 워크아웃 소리 나오고 법정관리 소리 나오고 부도 소리 나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나요? 대책이 없었나요?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그동안 마련했었고요.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예. 왜냐면은 이 시장 환경이 좀 개선돼야지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줘야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사업 자체 아무래도 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채권이라든지 이것을 할인해서 재구조화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끝단에 와서야 그게 이제 그제서야 좀 움직일 수 있는 좀 모티브가 되지 않나. 왜 이것을 그대로 들고 갔다가 터져버리면은 좀 위험이 크고 경제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일단은 PF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이제 사태를 좀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업계에서 체감하기에는 어느 정도로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어제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이례적인데 원래 12월 달에 이런 대책을 내놓는데요. 네. 1월 달에 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좀 고심이 깊었던 것 근데 같고요. 약간 받아들이는 강도,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강도 차원에서로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좀 심적으로는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PF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 그게 뭐냐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유력한 업체고 아무래도 이 사업은 되게 건전한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런 것까지 그 디테일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들 걱정하는 게 이제 뭐 어느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파악하시기에 예.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쉬쉬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쉬쉬라기보다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금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분양, 미분양 이런 사태들이 빨리 해결 안 되면은 또 어디선가 또 삐걱거릴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이게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그 사업장만 112개고요. 네. 협력사는 1,075개입니다. 대략 한 1만 4천 명의 그 고용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네. 분양 사업지가 22개인데 2만 가구가 이제 분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시에 좀 멈춰버린다면은 좀 혼선이 크겠죠. 그리고 태형건설이 이렇게 됐으면 그 밑에 있는 건설사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냐, 얼마나 더 위험하겠냐, 라는 이런 시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신용 등급이라든지 진행하는 사업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너도 나도 좀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워크아웃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부에서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업계 상황들, 업계 의견들과 좀 맞닿아 있게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잠시 여쭤보면 올해 주택 공급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업계 상황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일까요? 아주 면밀하게 맞물려 있고요. 이 PF를 통해 가지고 그 주택을 공급하는 물량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물량인데요. 공교롭게도 작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착공 면적이 그 30% 이상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에 이제 가라앉은 그 주택 공급 시점이거든요. 그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상황은 이제 착공하는 공사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는 올해부터 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게 1년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좀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좀 가격 불안정성 이런 것들 좀 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소위 이제 브릿지론에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 저축은행뿐만 아니고 브릿지론에도 증권사 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가려 하니까 뭐 저축은행 같은 데로 가겠죠. 그리고 좀 규모가 작은 또 이제 지방에서 그리고 중견사나 중소건설사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모여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 닥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호황일 때 말이죠. 부동산 호황일 때 뭐 진짜 모델하우스에 사람들 줄 서서 덜덜하고 맞습니다. 뭐 전세자금 대출이건 주택자금 대출이건 그 대출 받기가 막 하늘의 별 따기고 분양 받았다 하면 로또 된 것처럼 막 얘기하고 건설사들마다 땅만 있으면 막 이렇게 지어 올리고 그러고 나면 꼭 이 꼴을 납니다. 예, 우리 또 처음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여행하면서 국도변으로 뭐 지방으로 가다 보면 저기다 또 지어 싶잖아요. 저기 누가 들어 살라고 하는 거. 막 지어 제끼잖아요. 막 빌려주잖아요. 예. 보너스 받고 승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상황이 와요.
결국 워크아웃은 빚잔치 하자. 다 못 갚겠다. 그냥 너희들도 떼어라. 빌려준 사람들 너희들. 그거 은행은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예금한 돈이에요. 증권사든 저축은행이든. 예. 요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 단순히 뭐 그 재고 물품 뽑아내듯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택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고 입주까지 최소 5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그 중장기적으로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급하고 공급하고의 미스매치가 항상 발생합니다. 예. 제가 이제 2008년도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나서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저기 어떻게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문제다라고 예. 했는데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1, 2년 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탄력적으로 되면은 공급이 계속 되는 상황 가운데 비어있을 텐데 이게 어느 시점만 공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공급이 없는 겁니다. 예.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일리가 가네. 예, 일리가 있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PF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게 부동산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계속 잠재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선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PF 부실은 도대체 지금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안 좋잖아요. 부동산 업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인가, 문제가 될 것인가,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 질문이 하나 가능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시기 관점에서 이제 상반기에 또 고금리 상황이나 만기가 맞물려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꼽는다면 언제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기 관련해서요. 저는 이제 부동산 PF의 문제는 세 가지가 엮여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예. 첫 번째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자재 가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고비용으로밖에 지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올해 건설 물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 그 자재 가격 측면에서는 하나 좀 안심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가장 뒤에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그 어려운데 그 1, 4분기하고 2, 4분기 사이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건설사들이 들어오는 공사할 때마다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기성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주가 줄어들고 공사 완료됐기 때문에 시작한 공사는 앞서 설명했듯이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돈이 줄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채권 갚아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왈가왈부 하시는데 박 의원님, 예. 그 우리 맨날 그 소위 말하는 선분양 아파트 짓기도 전에 분양부터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하고 점점 갈수록 자꾸 이제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후분양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선분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예. 돈이 얼마 없어도 돈이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해서 많은 사람한테 일순간에 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시대라든지 우리가 이제 산업 개발을 해오면서 굉장히 이제 좀 주택은 좀 등한시했어요. 사실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의식주에서 돈 버는 거에 많이 집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선분양이 굉장히 이제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후분양 같은 경우는 비용상의 문제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선분양은 순차적으로 이 돈을 입금을 하면 되고 맨 마지막에 입주할 때 돈이 없으면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제도다. 우리 그 역사적으로 볼 때.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면은
조금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제 물음표에서 나온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럼 저희가 또 시간이 벌써 1분 30여 초 정도 시간이 남겨두고 굉장히 빨리 있습니다. 가네요. 네, 예. 그렇죠. 시간이 정말 네.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해 내야 하잖아요. 예, 이제 예. 우리 국민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 금융당국도 옥석가리게 나서고 있는데 이거 포함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부동산 PF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걸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옥석을 가리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인데 네. 지난 1년 동안 정부에서 이미 파악을 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래비를 세웠을 것 같고요. 다만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업성이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 정말 사업성이 없는 것부터 해야 되는지, 규모가 큰 것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규모가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를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일순간에 해버리면은 굉장히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서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업성을 보완해주는 이런 정책적인 좀 대안이 좀 필요합니다. 암만 그래도 네, 요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아까 시공사가 우리 요거 책임지고 요거 아파트 다 짓겠습니다까지 보증한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뻥뻥 터지는데 아닌 말로 시공사 저렇게 하지만 정말 피눈물 나는 데는 저 2차, 3차 하청업체들이 또 피눈물 나지 싶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예. 시행사는 예. 잘 안 망합니까? 시행사는 사실 사업의 지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죠.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뭐 1,000억 사업하는데 예.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예. 들어와서 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를 그 브릿지론 단계하고 본 PF 단계하고 좀 끊어가지고 좀 각자의 롤을 좀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진단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위원님과 인사 여기서 나누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 연구위원님과 박철한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